예, 재무부동산학의 2의 6주차 두 번째 시간입니다. 첫 번째 시간에는 5주차 강의 내용을 좀 복습을 했고요. 그리고 손익계산서와 관련된 재무비율 중에 수익성 비율 조금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제 수익성 비율 예제에서부터 다시 시작을 하면 되죠. 그래서 지난 주차들하고 다르게 그 아래 한글 파일을 띄워놓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PDF 파일 띄워놓고 할 때랑 조금 다른 것 같기도 한데요. 이게 조금 더 편한 듯 싶기도 합니다. 자, 예제 6입니다. 이게 지금 34쪽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수익성 비율에 관한 예제인데요. 그 28쪽하고 29쪽에 보면 재무상태표와 포괄손익계산서, 주식회사 동의 재무상태표 그리고 포괄손익계산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놈을 참조로 해가지고 2020년 총자산 이익률은 얼마인지 그리고 자기자본 이익률은 얼마인지 이걸 이제 찾아보는 게 여섯 번째 예제 수익성 비율과 관련된 예제입니다. 그래서 2020년 총자산 이익률 그리고 자기자본 이익률 계산할 때는 이제 총자산 이익률은 당기순이익을 총자산으로 나눠가지고 이제 구하면 되죠. 그래서 보시면 2020년 그 당기순이익이 41억 2천만 원. 그러니까 우리 단위가 100만 원이니까 그 41억 2천만 원. 여기서 이제 4,120이라고 해놨는데요. 그리고 총자산은 311억 2천만 원 해가지고 여기서는 31,120으로 이제 해놨습니다. 그래서 단위는 어차피 분모 문제에 똑같이 들어가 있으니까 날라가 버리고요. 그래서 당기순이익을 그러니까 손익계산서에 있는 당기순이익을 재무상태표에 있는 총자산으로 나눠가지고 구하면 이제 0.1324라고 하는 이제 그 수치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총자산 이익률은 0.1324 또는 뭐 13.24%이다라고 이제 답을 하시면 되고요. 자기자본 이익률은 손익계산서에 포괄손익계산서에 있는 당기순이익을 재무상태표에 있는 총자본으로 나눠가지고 구하시면 되죠. 그래서 총자본 당기순이익은 4,120, 총자본은 22,690, 정확하게 226억 9천만 원이죠. 그래서 이거 나눠가지고 구하면은 0.1816이라고 하는 자기자본 이익률을 찾아낼 수 있습니다. 18.16%이다. 이렇게 이제 답을 하셔도 되죠. 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수익성 비율을 다 끝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활동성 비율이라고 하는 것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활동성 비율이라고 하는 것은 매출액과 그리고 이를 얻기 위해 투자된 각종 자산들과의 관계를 측정해가지고 이러한 자산들이 얼마나 효율적으로 이용되고 있는가 평가하는 재무 비율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여기 투자된 각종 자산들을 할 때 재고자산 그리고 매출채권 그리고 총자산 이 세 가지 가지고 주로 얘기를 하는데요. 결국 이제 활동성 비율이라고 하는 것은 특정한 자산에 대한 관리의 효율성 정도를 표현한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이제 효율성 비율 또는 뭐 자산관리 비율이라고도 말을 합니다. 그 다음에 또 기업의 매출액을 평가하고자 하는 특정 자산으로 나누어 가지고 회전율로 다 주로 표시를 하기 때문에 회전율 비율이다. 뭐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활동성 비율에는 크게 재고자산 회전율, 매출채권 회전율, 그리고 총자산 회전율 세 가지로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처음에 나오는 게 이제 재고자산 회전율이라고 하는 것이고요. 재고자산 회전율은 매출액을 재고자산으로 나누어가지고 구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그래서 매출액은 손익계산서에 나오고요. 그다음에 재고자산의 크기는 재무상태표에 나와 있죠. 그래서 그 두 가지 비율로다가 재고자산 회전율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매출액을 재고자산의 크기로 나누었으니까 이것은 재고자산이 일정한 기간 동안 1년이면 손익계산서가 연간 재무제표이다라고 하면 1년 동안이 될 테고요. 그다음에 반기 손익계산서다라고 하면 일정 기간이 이제 6개월이 되겠죠. 그리고 분기이다라고 하면 그때 3개월이 되겠죠. 그래서 그런 일정 기간 동안에 재고자산이 몇 번이나 매출액으로 전환되었는가, 바뀌었는가, 그러니까 재고자산을 통해 가지고 매출을 얼마나 올렸느냐라고 하는 거, 그 현금화하는 속도를 재고자산 회전율이 의미한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재고자산 회전율은 재고자산 관리의 효율성, 재고자산 관리를 얼마나 효율적으로 했는지 측정하는 데 주로 활용되는 지표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그래서 재고자산 회전율이 높으면 높을수록 재고자산을 더 효율적으로 관리했다라고 이제 생각을 해볼 수 있죠. 그러니까 매출액이 분자에 있는 매출액이 그대로 있다라고 하면 그러면 분모에 있는 재고자산이 더 적어질수록 재고자산 회전율이 높아지겠죠. 그래서 재고자산 관리를 얼마나 효율적으로 했는지 살펴보는 비율이 재고자산 회전율이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이 재고자산 회전율하고 이제 동일한 의미를 갖고 있는 게 평균 재고일수 또는 재고자산 회전 기간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재고자산의 회전 속도를 구체적으로 얼마인지 며칠인지 일수로다가 표현하기 위해 활용되는 것이 평균 재고일수 또는 재고자산 회전 기간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듯 싶은데요. 평균 재고일수는 그냥 재고자산 회전율 역수를 구하고요. 거기다 365일을 곱해가지고 구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그래서 평균 재고일수는 365일 나누기 재고자산 회전율로다가 이제 할 수 있고요. 그럼 단위가 뭐가 될까요? 여기서는 단위가 1이 됩니다. 며칠 뭐 이런 식이 됩니다. 아까 재고자산 회전율은 매출액을 재고자산으로 나눴는데 이거는 그 몇 번 그 회전했느냐. 그래서 단위를 회로다가 둡니다. 자, 평균 재고일수는 이제 일수로 나오죠. 며칠로 나오죠. 그래서 평균 재고일수가 짧을수록 재고자산의 관리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걸 의미한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듯 싶어요. 그래서 아까 재고자산 회전율이 높을수록 재고자산 관리를 효율적으로 했다. 그럼 재고자산 회전율의 역수를 취했으니까 그러면 재고자산 회전율이 높으면 평균 재고일수는 당연히 적어지겠죠. 더 적어지겠죠. 그래서 평균 재고일수가 짧을수록 재고자산의 관리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걸 의미한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자, 두 번째 활동성 비율이 매출채권 회전율입니다. 그래서 매출채권 회전율은 또 간단하게 매출액을 매출채권으로 나누어 가지고 구합니다. 그래서 매출액은 포괄손익계산서에 나와 있고요. 매출채권은 재무상태표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포괄손익계산서에 있는 매출액을 재무상태표에 있는 매출채권으로 나누어 가지고 구한 것이 매출채권 회전율이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듯 싶고요. 이것은 매출채권이 발생해 가지고 회수되기까지 경과 기간을 나타낸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매출 채권이 현금으로 전환되는 속도 또는 매출 채권 관리의 효율성을 측정하는 데 활용되는 지표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그래서 매출 채권 회전율이 높을수록 매출 채권을 더 효율적으로 관리한다. 뭐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거 볼 수 있는데 매출채권 회전율도 단위는 이제 몇 회, 그래가지고 회라고 하는 단위를 씁니다. 그런데 이제 좀 더 그 매출채권의 회전 속도를 구체적인 일수, 며칠 이렇게 표현하기 위해서 평균 회수 일수라고 하는 걸 활용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평균 회수 일수는 매출채권의 평균 회수 기간 뭐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평균 회수 일수는 매출채권 회전율의 역수를 찾아내고요. 거기에다가 365일을 곱해가지고 구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듯 싶어요. 자, 그러면은 평균 회수일수 단위는 이제 며칠로 나오게 되는데요. 매출채권 회전율이 높을수록 그 매출채권 관리를 효율적으로 했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으니까 여기서는 평균 회수일수가 낮을수록 짧을수록 매출채권의 관리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의미한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그 재고자산 그리고 매출채권의 회전율 그리고 회수 일수를 갖다가 이제 생각을 해봤고요. 마지막으로 할 게 이제 총자산 회전율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총자산 회전율은 매출액을 총자산으로 나누어 가지고 구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듯 싶어요. 그래서 총자산 회전율이라고 하는 것은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자산, 그 자산에 투자를 한 거죠. 그래서 자산 투자의 총괄적인 효율성, 자산 투자의 전반적인 효율성을 찾아보려고 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듯 싶어요. 그래서 이것도 총자산 회전율 구할 때도 매출액은 포괄손익계산서에 나와 있고요. 총자산은
재무상태표에 나와 있죠. 그래서 총 자산 회전율이 높으면 높을수록 기업 운영에 투자된 총 자산 또는 총 자본이 효율적으로 이용되고 있음을 의미한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고요. 총 자산 회전율이 낮다라고 하면 그때는 좀 투자가 과하다 또는 좀 효율적이지 못한 투자를 하고 있다. 뭐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해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요 세 가지 활동성 비율에 대해서 이제 살펴봤죠. 그래서 매출 재고 자산 회전율 그리고 매출 채권 회전율 그리고 총 자산 회전율 이 세 가지를 살펴봤습니다. 자, 그럼 이 활동성 비율에 대해서도 또 마찬가지로 이제 예를 들어가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그래서 물어보려고 하는 것이 이제 28쪽, 29쪽에 있는 재무상태표를 가지고 재무상태표하고 포괄손익계산서를 가지고 주식회사 동의의 2020년 재고자산 회전율 얼마인가 그리고 재고자산 회전율 곱하면 역수치하고 365일 곱해가지고 평균 재고일수 구할 수 있죠. 그래서 평균 재고일수도 한꺼번에 물어봤고요. 그리고 매출채권 회전율과 평균 회수일수에 대해서도 질문을 했고 마지막으로 이제 총자산 회전율에 대해서도 질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그 재무상태표 그리고 포괄손익계산서 참조를 하면 되는데 28쪽과 29쪽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주식회사 동의의 재고자산 회전율 보면은 손익계산서에 나와 있는 매출액을 재무상태표에 나와 있는 재고자산의 크기로 나눠주면 됩니다. 매출액은 150억 9천만 원이고요. 그래서 그냥 100만 원을 단위로 하면 15,090이 되고요. 재고자산은 5,550이 됩니다. 그래서 이걸 나눠주면 2.72가 되고 재고자산 회전율의 단위는 회라고 했죠. 그래서 주식회사 동의의 2020년 재고자산 회전율은 2.72회이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그 1년 동안 재고자산이 매출액으로 2.72회 전환되었다. 뭐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평균 재고일수는 재고자산 회전율 의 역수를 구하고요. 거기다가 365일을 곱해준 겁니다. 그래서 365 나누기 재고자산 회전율 2.72회였으니까 2.72회로 나눠주면 그럼 134.24 그리고 평균 재고일수의 단위는 1이죠. 그래서 134.241이다. 그래서 평균적으로 재고로 남아있는 기간, 그러니까 재고가 매출액으로 전환되지 않고, 그러니까 재고가 매출로 전환되지 않고 그냥 그 재고로 쌓여 있는 그 상태가 평균적으로 134.241이다. 라고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자, 두 번째 질문이 이제 매출 채권 회전율하고 평균 회수일수였습니다. 그래서 매출 채권 회전율도 그 손익계산서에 나와 있는 매출액을 재무상태표에 나와 있는 매출 채권으로 나눠주면 되겠죠. 그래서 매출액은 150억 9천만 원, 100만 원을 단위로 하면 15,090이 되고요. 매출 채권은 68억 8천만 원, 이 100만 원을 단위로 하면 6,880이 됩니다. 그래서 그 비율 구해보면 2.19가 되고요. 그래서 매출 채권 회전율은 2.19회이다. 라고 이제 답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매출 채권이 매출로 전환된 것, 그래서 매출액으로 이제 계상이 되는 것, 그게 이제 2.19회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듯이고요. 그 다음에 평균 회수일수는 매출 채권 회전율의 역수를 구하고 거기다 365일 곱해준 것입니다. 그래서 365일을 매출 채권 회전율 2.19회로다가 나눠주면은 166.411이 됩니다. 166.411이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총 자산 회전율도 구할 수 있죠. 그래서 총 자산 회전율은 매출액, 손익계산서에 나와 있는 매출액을 재무상태표에 나와 있는 총 자산의 크기로 나눠주면 됩니다. 그래서 매출액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150억 9천만 원, 100만 원 단위로 하면 15,090이 되고요. 총 자산은 311억 2천만 원, 100만 원 단위로 하면 31,120이 됩니다. 그래서 그 둘의 비율 보시면 0.48. 그래서 총 자산이 매출액으로 전환된 것, 총 자산 투자했는데 그게 매출로 전환되는 게 0.48회이다. 1년 동안 0.48회이다.
뭐 이렇게 이제 기억을 하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그래서 이 활동성 비율은 결국은 뭘 의미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자산이 얼마나 효율적으로 관리되고 있는지 나타내주는 그런 그 자산 관리 비율 또는 효율성 비율, 그리고 몇 회나 회전했느냐라고 하는 회전율로 다 표시하기 때문에 회전율 비율이다. 뭐 이렇게도 이제 말한다라고 얘기를 했죠. 그래서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게 이 활동성 비율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금 재무상태표 그리고 손익계산서 이 두 가지 가지고 레버리지 비율 그리고 수익성 비율, 활동성 비율 세 가지를 찾아내 봤습니다. 근데 경영 분석할 때 또는 뭐 재무 분석을 할 때 이 세 가지 비율의 정말 개념만 있느냐 아닙니다. 다른 것들도 또 있습니다. 그래서 뭐 정말 전에 한번 살펴봤죠. 유동성 비율이라고 하는 것도 이제 중요할 수 있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 굉장히 많이 나와 있는데 근데 뭐 사실은 어렵지 않죠. 그냥 산식만 기억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회전율 구할 때는 분자에다가 매출액을 두고 분모에다가는 이제 뭐 재고자산이라든지 매출채권이라든지 총자산이라든지 이런 걸 둔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시면 좋을 듯 싶고요. 그 다음에 수익성 비율 구할 때는 당기순이익을 분자에다 두고 분모에다가는 총자산이나 총자본을 두고 이제 계산을 한다. 뭐 이런 거 이제 생각을 하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그래서 조금 복잡할 것 같지만 어떻게 보면은 뭐 굉장히 간단한 그 나누기 뭐 또는 뭐 곱하기 또는 더하기 빼기 이 정도밖에 안 들어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뭐 수식 나오고 산식 나오고 그러면 굉장히 힘들어 하기도 하잖아요. 근데 사실 조금만 기억하면은 정말 어렵지 않습니다.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이제 아까 듀퐁항등식 같은 경우에는 뭐 사실 여기서 소개만 해드리고 말았었는데 이거 가지고 이제 다른 데 또 이용을 하기도 하고 그러거든요. 근데 듀퐁항등식도 사실은 뭐 별거 없죠. 그냥 죄송합니다. 총자산 이익률에다가 자본승수 곱해주면 그러니까 ROA에다가 자본승수 곱해주면 그게 자기자본이익률 ROE다라고 하는 건데요. 그것도 뭐 사실은 곱하기 나누기 뭐 요거 하나씩만 더 들어간 것 뿐이죠. 근데 거기서 이제 또 다른 것들을 또 다른 그 듀퐁 항등식이라고 하는 걸 찾아낼 수 있고요. 그걸 이용해 가지고 또 다른 걸 또 의미를 찾아볼 수 있기 때문에 여기 뭐 경영 분석이라든지 뭐 비율 분석, 재무 분석 여기에 나오는 그 산식들은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겁먹지 마시고요. 별거 없으니까 겁먹지 마시고 한번 열심히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시험 문제 되기는 참 좋겠죠. 그래서 잘 모르겠어요. 그 재무부동산학의 이게 중간 시험은 이제 재무이론 가지고 중간 시험을 치르는데 중간 시험은 좀 그 풀이형 문제들이 많이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거의 한 6, 70점 가까이가 이제 100점 만점 중에 6, 70점 가까이가 그 풀이형 문제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듯 싶은데요. 근데 의외로 또 풀이형 문제는 산식만 기억을 하시면은 그렇게까지 어렵지 않거든요. 자, 근데 이제 산식이 조금 복잡해지는 게 요 현금 흐름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그래서 현금 흐름은 단순하게 생각해 보면 유입된 현금과 유출된 현금의 차이, 그러니까 현금 유입에서 현금 유출을 빼준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걸 조금 다르게 생각해 보면 한 해 동안 사업을 해가지고 실제로 창출해내는 현금의 크기이다. 뭐 이렇게 이제 또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그래서 어떤 한 기업에 있어서 자산의 현금 흐름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채권자의 현금 흐름 그리고 주주의 현금 흐름 합하고 항상 같습니다. 그래서 이걸 갖다 또 이제 현금 흐름 항등식이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자산의 현금 흐름 좌변에 두고요. 그다음에 우변에는 채권자의 현금 흐름 그리고 주주의 현금 흐름 둘이 있는데요. 그 둘을 합친 게 채권자와 주주의 현금 흐름을 합친 게 그 기업 자산의 현금 흐름과 항상 같다라고 하는 것. 이건 이제 현금 흐름 항등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현금 흐름 항등식이 의미하는 것은 이제 기업이 자산을 투자해가지고 자산을 투하해가지고 열심히 이제 다양한 활동을 하죠. 다양한 뭐 생산 활동하고 그다음에 뭐 또 그것을 갖다 이제 판매를 하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뭐 또
하게 되는데 그럴 때 그 창출하는 현금, 그 현금을 일부는 채권자한테 먼저 지급을 하고요. 그리고 그 나머지는 주주에게 돌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사실을 반영한 것이 이 현금 흐름 항등식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제 자산의 현금 흐름서부터 이제 살펴보게 되는데요. 그리고 이제 그 채권자의 현금 흐름, 주주의 현금 흐름 살펴보는데요. 자, 자산의 현금 흐름은 그냥 쉽게 생각해서 기업의 입장에서 현금 흐름을 측정하는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그리고 아까 채권자의 현금 흐름은 채권자의 입장에서 그러니까 뭐 주로 이제 채권자가 금융기관이 될 테니까 금융기관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현금 흐름이다. 그러니까 자산의 현금 흐름이라고 하는 것은 기업의 입장에서 현금 유입에서 현금 유출을 빼준 것이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듯이고요. 채권자의 현금 흐름, 채권자인 금융기관의 입장에서 현금 유입, 금융기관 입장에서 살펴본 것이다. 그래서 금융기관의 입장에서 현금 흐름과 현금 유입과 현금 유출의 차이이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듯 싶어요. 마지막으로 주주의 현금 흐름도 마찬가지죠. 주주의 입장에서 현금 유입 그리고 현금 유출 그 둘의 차이를 의미하는 것이 이제 주주의 현금 흐름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기업의 입장에서 현금을 창출해낸 거, 그게 이제 현금 흐름이 되겠죠. 현금 유입에서 현금 유출을 빼준 거, 그게 기업의 입장에서 현금을 창출해낸 것이 돼요. 현금 그러니까 그 뭐랄까요? 그러니까 그 현금 유입에서 현금 유출을 빼준 것이니까 순수하게 기업에 남아 있는 것이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결국은 채권자한테 그 부채를 빌렸잖아요. 부채를 가져왔잖아요. 그러니까 그 대가를 갖다가 지불을 해야 되죠. 그래서 채권자의 입장에서는 또 그 받아들이는 게 있고요. 즉 현금 유입이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채권자의 입장에서는 뭐 그 1년 동안 또 마찬가지로 그 저기 막그 그 대출을 해줄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그게 이제 현금 유출이 돼요. 그래서 현금 유입에서 현금 유출 빼준 것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주주의 현금 흐름은 주주의 입장에서는 받아들이는 게 뭐예요? 기업에게서 배당금을 갖다 이제 받아들이죠. 현금 유입으로 가져가죠. 근데 또 이제 그 현금 유출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그 기업이 새로 그 주식을 발행했다, 그래서 매각을 했다라고 하면 누군가, 즉 주주가 그것을 이제 매입을 하게 되겠죠. 그러면은 그렇게 정말 신주 발행했다라 새로운 주식 발행했다라 가지고 그것을 갖다가 이제 매입한 금액, 그만큼이 바로 이제 주주의 입장에서는 현금 유출이 됩니다. 그래서 그 둘의 차이, 그것이 이제 주주의 입장에서 현금 흐름이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자산의 현금 흐름은 기업의 입장에서 살펴본 것, 채권자의 현금 흐름은 말 그대로 채권자의 입장에서 현금 유입과 유출의 차이, 주주의 현금 흐름은 말 그대로 주주의 입장에서 현금 유입과 현금 유출의 차이이다. 그래서 현금 흐름을 현금 유입에서 현금 유출을 빼준 것이다 라고 기억을 하시면 기억을 하시면 되는데요. 근데 자산의 현금 흐름은 기업의 입장에서 현금 흐름, 현금 유입에서 현금 유출 빼준 거, 채권자의 현금 흐름은 채권자의 입장에서 들어온 것과 나간 것의 차이. 근데 채권자한테 들어간 건 결국, 그러니까 채권자의 현금 유입은 결국 기업의 입장에서 그만큼 채권자한테 줬다라는 소리가 되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제 연관이 된다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그리고 채권자의 현금 유출은 뭐가 되겠어요? 채권자가 그 기업으로 준 것이다. 현금을 준 것이다. 이렇게 이제 또 생각을 해볼 수 있어요. 주주의 현금 흐름도 마찬가지로 생각해 보시면 되죠. 주주의 입장에서 그 기업으로부터 받은 것, 그게 이제 현금 유입이 되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신주를 발행한다 그러면 주주로부터 기업으로 현금이 흘러 들어가게 되죠. 그래서 주주의 입장에서는 그만큼 현금 유출이 되는 거고, 기업의 입장에서는 뭐 어떻게 보면 현금 유입이 되는데, 뭐 현금 유입 그 기업 자산의 현금 흐름에서는 그렇게 생각할 수 없는데요. 근데 하여튼간에 주주한테서 기업으로 흘러 들어간 것이니까 주주의 입장에서는 현금 유출이다. 이렇게 이제 생각해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 보실 때 현금 흐름 보실 때 요거 좌변 우변 둘 중에 하나만, 어차피 항등식이니까 둘 중에 하나만 찾아내시면 돼요. 자산의 현금 흐름이 얼마인지 그것만 찾아내시면 그 기업 자산, 그 기업이 사업을 해가지고
열심히 활동을 해가지고 창출해내는 현금의 크기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게 결국은 채권자 또는 주주에게 흘러 들어가게 되는 거죠. 나눠주게 되는 거죠. 그래서 채권자의 현금 흐름 찾아내고 주주의 현금 흐름 찾아내고 그 둘을 합친 것, 그것이 이제 또 기업의 입장에서 기업이 한 해 동안 또는 주로 이제 1년 가지고 합니다. 그래서 1년 동안의 사업에서 창출해낸 현금의 크기와 마찬가지이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시면 좋을 듯 싶어요. 그래서 항등식이니까 사실 좌변 하나만 찾아내도 되고 우변에 있는 두 개 찾아내서 더해도 좀 마찬가지 값이 나와요. 그러니까 하나만 찾으면 되지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결국은 또 채권자와 주주의 입장에서는 현금을 어떤지 또 이제 좀 살펴볼 필요가 있죠. 그게 이제 재무관리자가 해야 될 일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 좌변, 우변을 갖다가 각각 따로 이제 산정을 해낸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그래서 또 앞에서 제가 조금 길게 저 뒷부분에서 좀 길게 말씀을 드렸죠. 이거 죄송한데 시간 맞추려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6주차 세 번째 시간에선 이 현금 흐름을 다 나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25분보다 더 많아질 수도 있어요. 자, 일단 여기까지 하고 그리고 이제 잠깐 쉬었다 세 번째 시간 마지막 시간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